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비리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고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도 5.18 정신을 모독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라고 맞받아치고 나섰습니다. 한편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민주당. 이번엔 그 징계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광주에서 5.18 기념식이 열렸고요. 윤 대통령도 참석해서 기념사를 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실 주목됐던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된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겠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어제 이 기념사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기념사에서 다시금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5.18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5.18 정신은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애둘러서 표현한 거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 수록을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여부, 그러니까 시기죠. 네. 이 하나만 개헌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5.18과 관련된 그 분들께 신뢰를 끼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 굳이 기념사에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넣을 필요가 없다? 넣으면 또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념사 자체를 총평을 하자면 이번 기념사는 좀 영혼이 없는 기념사였다. 어떤 부분에서 그냥 뭐 이 정도의 기념사는요, 그냥 뭐 챗 GPT 정도에 넣어놓고 쓰라고 하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사 자체는 특히나 5.18입니다. 5.18의 정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진심으로 첫 방문 때 헌법 정신까지 강조해 가면서 전문에 넣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네. 5.18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이 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그래요. 4.3에서도 그랬고요. 그다음 5.18에서도 그렇고요. 기념사 자체를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듣고 싶은 말 해야 돼요. 기념사라는 건 특히 거기에 4.3의 제주도민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기념사에 담아야 되고요. 5.18도 5.18 유족과 유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고민이 없었다. 그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43년에 이 5.18 이 항쟁에서 이 유가족들은 아직도 눈물만 닦죠. 가슴의 한을 씻어내지 못했어요. 그걸 씻어내는 게 5.18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겁니다. 그 정도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크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보태면 네. 물론 말씀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 예컨대 이런 거죠. 5.18 정신이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것이고 5.18 정신을 좀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광주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공권력의 불이한 공권력에 대항하다가 진짜 선량한 늘 국민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5.18 정신이 과연 뭐냐? 그러니까 5.18 정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야가 굳이 이걸 정확히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게 얘기한 거죠. 5.18 정신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헌법 정신의 일환이고.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앞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천적으로 앞으로는 그러면 안팎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응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도 화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북한도 사실 인권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저는 권위주의 정부가 대항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또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5.18 정신은 국내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예컨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라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때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개헌할 때 헌법 수록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헌법 개정안 내실 때 그때 여러 가지 뭐 사회보장권, 토지 공개념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중임제도 들어가고, 그때 헌법 전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맞물려서 들어가셨던 거지 원포인트로 안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개헌할 때 같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한다고 해서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이렇게까지는 해석은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그러면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개헌이라는 문제가 2000년부터 각 정부마다 개헌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려워요, 개헌이. 예, 예. 개헌 쉽지 않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이 어려웠던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원포인트로 했던 5.18을 왜 주장을 하냐면 5.18은 여야가 공히 합의한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부터 하자라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걸 할 수 있는지 여지를 열어놓는 것과 아예 거론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개헌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 한꺼번에 하자. 이거는 좀 솔직히 5.18의 이 정신을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뤘던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나는 좀 지적을 하고 그러면은 싶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예, 말씀드리면 예. 좋은 말씀,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국민투표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에 넣는 거를 반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5.18 하나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거는 혹시나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만약에 부결된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에 만약에 5.18 정신을 넣지 않아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법을 제정할 수 없다거나 그다음에 무슨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얼른 서둘러야 되죠. 그러니까 헌법 전문이 규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도 있지만 실제 모든 법이 잘 제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실천적인 문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넣으면 다 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뭔가 그 계기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 기후 같긴 하지만 좀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보수 정당 쪽에서 5.18에 전문에 넣겠다고 오랜만에 합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좋고요. 국민들이 거부할 리 없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럼 저희가 좀 정치권 공방까지 엮어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다뤄보겠고요. 기념사 내용과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4.3 기념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그 기념사 내용 일부에 이제 뭐 AI라던가 첨단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나 광주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 그 지역 발전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발전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글쎄 뭐 때와 장소에 안 어울린다는 비판으로 들려지는데 근데 저는 그걸 재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시민들의 그런 민주화 열망을 담아서 이런 대내적인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되지만 또한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정부는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공약에 다 들어있던 거고 그래서 재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글쎄 저걸 갖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금 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고 그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정의가 다 되잖아요. 여기 정의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불의에 항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민주화가 완성되느냐? 완성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안팎에.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라는 곳이 또 한국의 민주화 제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권위주의 형태의 정부가 또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안에서 보면은 그 민주화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형식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늘 우리가 경계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을 막아서고 여기에 하나 찾아놔서 이것을 바꿔나가는 것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 개성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이 정신 개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공감해 드리는 것만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만은 정서적 공감만으로 정부가 할 일 다 했다. 정치권이 행사 참석과 정서적 공감만으로 할 일 다 했다? 전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적 행동을 할 것인가? 이재명 지사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실천적 뭔가 보여달라. 그 실천이 아까 말씀하신 AI 단지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적 여러 가지 제도 내지 사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전 뭐 상당히 발전적인
담화 내지 기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념사 내용 첨단 과학기술, 민주주의 이런 부분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된 기념사는 아닌데 뭔가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4.3이면 4.3의 정신에 대한 기념사를 얘기해야 되고 4.3 이 제주도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산업적 얘기를 넣는 것은 기념사에서 밥에다 물을 말아 먹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밥에 콜라를 말아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산업적 부분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비판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됐던 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예.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뭐냐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던 거 5.18 정신입니다. 그거는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바잖아요. 근데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원포인트라도 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이 민주주의의 위협과 위기를 초래한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보면 1년 동안 본인이 당내 선거 본인이 개입해서 당무 개입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요.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거 들으면서 저 말을 대통령께서 하시면서 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갖게 됐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이전에 이 5.18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서적 공감을 표하시면서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주 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는 평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재발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멘트에 대한 비판이.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그런 문제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거 우리가 공히 정치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지만 잘 보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대의민주주의가 형해하다고 있어요. 뭐 팬덤 세력의 뭐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그 팬덤 세력의 그 치중해서 정당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전부가 그러니까 대통령 기념사가 이게 대통령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국민 여러 생각을 담아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위협이 대내적으로도 분명히 이게 팽창해 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기념식에는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여야가 총출동했고요. 그 모습들이 이제 화면에 이렇게 잡혔는데 아마 두 분께서도 보셨을 텐데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나란히 앉았는데 눈 한 번 마주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곳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요.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어떤 정치 우리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서 저 부분도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거는 선이지만 예. 때로는 위선도 할 필요가 있어요. 악보다 나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선을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뭔가 해가는구나라고 다 안심과 지지를 표명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솔직해요. 지금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여지는데 네. 정치 상황을. 근데 때로는 그러나 어떤 그 이슈에 대한 서로 간의 그 논박을 떠나서 네. 국민들이 볼 때는 화합하는 모습을 연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소간의 위선도 좀 필요하고 지금 위선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게 참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정치인이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죄송하다, 마음속으로 안 그래도 죄송하다, 잘못했다, 안 그러겠다라는 위선적 행동을 이게 마지노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위선적 행동도 안 하거든요. 그냥 뭐가 잘못됐냐?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분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맞아라고 박수 친단 말이죠.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저런 형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총합체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인데 위선적 행동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선도 필요했을까요? 예. 뭘 위선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정치의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윤 변호사님은 그냥 저건 이 현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지금 집권여당 대표가 친한 척 해봐요. 혼납니다. 모른 척 해야죠. 뭐냐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모든 본인의 행동이나 판단들이 지금 용산의 눈치를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제대로 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기현 대표, 제가 아는 김기현 대표는요, 원내대표 시절에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잘 지내고요. 소통도 잘했던 분입니다. 예. 원래 그렇게 알려졌는데 왜 저렇게 할까요? 정말 악수 한번 하고 눈도 마주치고 얘기하고 싶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치 실종을 용산이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당무에서 손을 떼시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악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행사의 성격도 있어요. 엄숙한 행사잖아요. 애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네.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악수하거나 손잡고 사실 이문의 행진을 부를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둘 다 똑같은 거죠. 사실 저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원포인트 개헌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대표도 반발을 했는데요. 일단 여야 대표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들이 기소해 놓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습니까? 그런 상식 이하의 행위 옳지 않습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두 분의 말씀도 그렇고요. 양당의 입장도 일단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찬성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이 시기와 방법 이 부분에서의 좀 이제 뭐랄까요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게 개헌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개헌은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태까지 논의됐던 부분은 전문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실은 통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원 내각제인지 아니면 대통령 중임제인지 단임제인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도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포인트 개헌은 논의됐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이 개헌에 대한 발안권을 줄지 말지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논의됐던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헌법 전문에 5.18 관련된 이걸 넣자 말자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고민을 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에 다 찬성을 했지만 그렇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상의를 해야 되겠죠. 하는 김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저 비용 들여서 하나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정략적으로 이제 이거 안 하면 당신들은 5.18 정신 계승하는 거 아니지 이런 식의 공격이 상당히 정략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저 말씀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선적인 행동이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본인이 시장이나 도지사를 뽑혔으면 거기에 맞게끔 선량의 임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혐의 자체가 안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뽑힌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혐의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 거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갖는 저 태도는 옳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가능 안 할 거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개헌 논의는 2000년부터 정치권에서 말씀한 대로 뭐 정치 개혁, 제도. 근데요, 정치 제도 부분을 개혁하는 거는요 너무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물론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 코인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제 검찰 수사도 받게 됐고요. 예. 거기 방어권도 뭐 차원에서 준비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저런 모습들이 한가롭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본인이 지금 탈당한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좀 저렇게 휴게소에서 그냥 보란 듯이 다니는 것도 예. 본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좀 염두에 두지 못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처신이 예. 아직은 조금 국민들한테 아직도 욕먹을 만한 처신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지만 좀 머리 식히러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좀 저런 논란들이 안 생기게끔 좀 조용히 여러 가지를 조용한 곳에서
좀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내부 분위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참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비명계에서는 이참에 뭐 강성 지지층이라던가 어떤 뭐 유튜브 출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고는 해요. 좀 어떤 지금 분위기라고 좀 읽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건 부분들은 애초부터 첫 단추를 김남국 의원이 잘못 낀 건 분명합니다. 네.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그 다음에 명백하게 자료들을 다 공개함으로써 이거를 초반에 이런 걸 이제 잠재웠어야 되는데 본인이 국민들한테 사죄도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거짓 해명들로 있다 보니까 위선과 거짓이 동시에 본인들한테 프레임이 씌워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또 어떤 일부 이제 방송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에. 본인의 또 소명은 그쪽에서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들어야 될 부분들은 본인한테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보단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아직은 밝혀진 건 아니에요. 검찰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고 네네. 다만 지금 있는 건 윤리위,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돼서 윤리특위에서의 지금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단이 드러난 걸로 난 것 같고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뭐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회 윤리에 제소됐다는 것만으로도 네. 김남국 의원이나 그 주변에서 김남국 의원을 편을 들어주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좀 자중하는 부분들이 김남국 의원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징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징계가 올라갔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조율하게 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뭐 시기를 조율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뭐 국민 정서상은 뭐 의원직 사퇴를 해라, 징계를 해라 하지만 그건 이제 지금 민주적인 절차 부분이 있잖아요. 사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적 절차 자체도 형량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 이 사람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다라고 네.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아, 이건 국민들이 이건 징계를 세게 때려야 돼, 제명해야 돼, 의원직 사퇴시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정쟁일 뿐이고요. 윤리특위는 지금 숙려 기간이 시작이 됐고요. 예. 20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가 열리면 60일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숙려 기간도 줄이고 자문위도 60일을 최소한 빨리 좀 앞당겨서 빨리 처리할 건 처리해서 어느 정도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징계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결단을 빨리 내리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국민의힘이 하자고 하는 것을 받아주고 예, 있는 다 것이죠. 받는다는 그걸 뭐 예. 60일 다 연장해서 다 채우지는 않고 네. 어느 정도 뭐 저희가 뭐 머뭇거리거나 아, 거의 여기에 다 받을 대해서 의향이 있는 뭐 겁니까? 방어막을 아. 치거나 이런 의견들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으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자는 이제 어떤 그 바람대로 이제 속도를 좀 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는 동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징계 안에 이제 상정된 것들은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논의 대상이 되잖아요. 상정된 다른 건들이 예. 뭐 그것을 39건인가 8건 있다는 8건이죠. 그거는 어쨌든 그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 부분도. 근데 일단은 지금 먼저 필요한 거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민주당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협의 결과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시찰단의 규모는요, 21명으로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단장으로 이제 시찰단을 이끌게 됩니다. 이들은 21일부터 26일까지 이제 파견이 돼서 총 나흘에 걸쳐서 오염 관리 실태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일본에 다녀온 뒤에 점검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국민께 보고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찰 단장에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께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검사까지 하는 거냐, 어떻게 뭐 조율이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나 이 오염수 정화하는 장비, 다핵종 제거 설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보겠다라고 했을 때 확답을 안 줬다 이런 류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충분히 지금 조율을 한 상태 하고 나서 파견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찰에 네.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검증이냐 아니냐 갖고 논쟁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방류정화 시설과 운영 현황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사능의 이 분석 능력이 있는지까지 검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온 데이터 값을 저희가 또 별도로 검증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술 회의 등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검증 역량이 있는 분들이 가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해당 분석 능력이 어떤지에 대한 그 사안까지 나간다는 것은 예. 일각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조금 해칭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이제 다녀와서 한 개 내지 본인들이 보고 온 걸 데이터로 저희한테 발표를 하겠지만 예. 그걸 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다가는 우려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 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다라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뭐 이제 시찰단의 방문 계획 정도 발표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거기에 분석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크게 달라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도쿄전력하고 만나서 현황을 듣고 계획을 논의한다. 듣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오염수를 어떻게 정화하는 설비를 살펴보겠다. 예. 그 기계 설비를 어떻게 살펴볼까요? 그냥 돌아가는 거 보고 오겠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자체의 더 큰 문제는 지금 시찰단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그겁니다. 일본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시찰은 좋은데 피폭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피폭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방사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찰단의 체류 시간을 제한하겠다. 정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를 정화해서 방류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애초부터 이 시찰단 가는 게 면접을 주는 거다. 그리고 시찰단 가면 뭐합니까? G7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시식하시잖아요. 시식해버리면요. 끝입니다. 대통령도 먹었는데 국민들 드세요 이럴 겁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대통령도 다 같이 먹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 같이 먹겠지만 이런 자체에 일본의 들러리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자체는 대한민국은 바로 직결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일본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면 본인들이 오염수를 정화해서 본인들 식수로 쓰고 본인들 농업용수 쓰고 공업용수 쓰면 되잖아요. 왜 흘려보내려고 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진짜 안전하다면 본인들이 마시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장하면 됩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녀와서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라던가 불안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보는 것은 이제 IAEA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예. 또 독자적으로 가서 또 본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런 우려 때문에 가서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분석 능력까지 저희가 검증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것이어서 일단 그런 계획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네. 나와서 갔다 와서 발표하는 결과물을 좀 보고 그때 또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제 우려들이 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이미 결론은 정해놨다. 뭐 다 받아들일 거로 정해놓고 그냥 면접을 주는 저는 여러 가지 단계라고 봐요. 이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받아들일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장해야 되려면 돌아와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믿을 수 없겠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이 충분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게 정말 그거를 중지, 방류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겠지만 예측컨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커요.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뭐 이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우려가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이 갈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가도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지난번 민주당에 가서 물론 보고 오지 않으셨지만 보여준다고 쳐요. 그럼 보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칭하시려고 꼭 거기에 면접을 주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런 거죠. 완벽한 뭔가 저희가 해칭을 못한다 하더라도 좀 더 우리 자체의 눈으로 보고 가서 뭔가 보고 오자 또 검증해 보자라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지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평가를 아니 해주셔야 될 게 아닌가 민주당 싶어요. 간 거는요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걸 진상조사하고 분석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그렇게 비교하실 대상은 아니죠. 민주당이 간 건요 정치적으로 정부한테 촉구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로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저는 돌아와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좀 미심쩍으니까 본인들 안전하다면 식수로 써라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곧 가게 됩니다. 21일부터 26일까지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나흘간 실태를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두 분께 다시 한번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